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핵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지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민심에 용산이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종섭 호주대사도 조만간 방산협력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무차 귀국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도 압박이 이어지자 출구를 찾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의대별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의대 교수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예정된 시간표대로 진행하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관해 개발이 완료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이지만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렀고 강원 산간에는 이틀 동안 최고 30cm에 가까운 봄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이 오늘 저녁 7시부터 펼쳐집니다. 다저스의 오타니가 지명타자로 샌디에고 김하성이 유격수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봄의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인 오늘 때늦은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 가까운 봄 폭설이 쏟아지며 계절이 봄에서 한겨울로 되돌아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오늘 절기상 춘분인데 오히려 꽃샘추위로 영하권인 곳이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오며 오늘 아침에는 꽤 쌀쌀했습니다. 철원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떨어졌고 춘천 영하 1.1도, 서울과 대전은 영상 1.2도를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4에서 5도 낮은 기온이었는데요. 특히 찬바람이 불며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9도,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비를 뿌린 저기압 뒤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0도로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꽃샘추위는 금요일인 모레부터 점차 풀리겠고 이후에는 꽃샘추위 없이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는 대설특보 속에 많은 눈이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강원도에는 봄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강원도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는데요.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로 실시간 강원도 지역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원주 국도 7호선 삼척 노곡리 부근입니다. 지금은 눈이 잦아들면서 도로에 쌓였던 눈이 녹았는데요. 하지만 기온이 낮아 도로가 얼어있을 가능성이 커 차량을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여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영동선 대관령 1터널 부근입니다. 눈이 그치고 도로의 눈은 모두 녹았습니다. 하지만 영하권 추위에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어제와 오늘 강원도 평창에 26.2cm, 대관령에도 24.3cm의 봄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평지 지역도 삼척 19.5cm, 동해 15.7cm의 적설량을 기록 중입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에 앞으로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린 뒤 오후 늦게 그칠 걸로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사퇴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언론사에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황 수석 사퇴 기류를 언급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으로 고발된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이르면 이번 주 방산협력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재외 공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요청도 없이 마냥 귀국해 대기하는 것 매우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냈지만 정치권의 압박이 가열되자 조기 귀국해 대응하는 쪽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 민심에 더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안양에서 중앙선대위 현장회의를 열고 손끝에 느껴지는 작은 온도까지도 무겁고 예민하게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기 귀국하기로 한 이종섭 대사와 사퇴한 황상무 수석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주파수를 맞출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과감히 정리하고 교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는 꼬리 자르기고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몸통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라고 주장하며 즉시 귀국시키고 해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연합과의 중앙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이 대사를 도주 대사라 지칭하며 즉시 해임하고 압송하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장병 희생은 안중에도 없고 진실 은폐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이종섭 전 장관을 국내로 압송하기 바랍니다. 양당이 본격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서 호남 홀대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비례 순번을 두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더욱 확산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비례대표에 신청했다가 명단에서 제외된 조배숙 전 전북도당 위원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연당구상 이번 비례대표는 20위권 내에 25%를 호남 출신으로 배치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남 홀대의 서운함을 느낀다며 누가 당을 위해 헌신하겠느냐고 반문했는데요. 들어보시죠. 2021년도에 그때 의원님들 8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당규를 제정을 한 겁니다. 단순히 호남 홀대를 넘어서 우리 이 지역 갈등의 그 심각한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당규가 그런 차원에서 정말 원대하게 우리가 지역 통합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만든 당규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당규의 정신이 망각된 거죠. 좀 서운함을 느끼세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누가 당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가면서 헌신하겠는가.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이 옳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미 작년 말부터 비례대표로 선정됐다는 인사들의 이름이 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분들의 이름이 돌았다며 그런 사람들이 명단에 없다는 건 비례 배분에 어떤 개입도 없었다는 반증이라면서 한 위원장이 약속을 잘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비대위원이 됐는데요. 작년 말? 예, 12월 말이었었는데 그렇죠.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몇몇이 내가 비례대표로 선정이 됐다. 비례직 국회의원으로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뜬금없었죠. 예. 그런 입장에서 저도 비례대표를 보고 명단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혹은 예. 뒷순번에 있으니까. 저 역시도 그랬지만 있어야 될 사람이란 건 없다. 그리고 전 그런 면에서 좀 단언컨대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맞다. 내가 개입 안 할 테니 누군가 다른 사람들도 개입하지 말라. 그런 의미였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약속들을 한동훈 위원장은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지역구 강북을 전략 경선에서는 결국 박용진 의원이 정치 신인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말처럼 영화 같은 반전은 없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도 금메달이 취소되면 은메달이 금메달 되는 건데 이건 너무 고무줄 규칙에 온갖 수단이 동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뭐랄까요? 우선은 박용진을 자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는 느낌이 들지
거지요. 정봉주를 투입했다. 그런데 정봉주 씨가 여러 문제가 드러나서 공천 취소했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이 취소되면 은메달이 금메달로 올라가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 다시 했는데 강북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데 전국의 권리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이게 고무줄 규칙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 단계마다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박용진 의원을 잘랐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참 안타깝죠. 반면 박용진 의원과의 경선에서 본선행을 확정지은 조수진 변호사는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전략 경선을 앞두고 박용진 의원을 향해 이왕 바보가 될 거면 총선의 밑거름으로 헌신하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직업 정치로 뛰어든 지 5일 차에 정치 언어가 미숙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경선에 저도 올라간 다음에 이왕에 이제 바보가 되시겠다고 결심하신다면 미랄이 돼서 저도 이제 미랄 같은 심정으로 왔다. 당을 위해서 썩어서 없어지는 그리고 미를 그러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나 자신은 없어지는 그런 이제 헌신을 같이 하십시다라는 의미로 그런 바보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텍스트로 접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곡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지금 직업 정치인으로 뛰어든 지 5일 됐고 그래서 정치 언어가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님께는 그 점을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하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이번엔 서울 종로입니다. 최재형 의원이 현역으로 버티고 있는 이곳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검사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입니다. 경복궁과 청와대가 있는 이곳은 역대 대통령 3명을 배출한 지역구로서 대권 잠룡의 필수 코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곳 종로에 수성과 탈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선 법조인 출신 3명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도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입니다. 지난 총선 도전지였던 충북을 떠나 과거 장인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곽상원 후보입니다. 제 명함 하나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잘생기셨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겠다는 다짐을 앞세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우 많은 변모가 있었어요.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여기고 지금도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현역은 2022년 민주당 후보가 불출마한 재보궐선거 때 입성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입니다.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한 뒤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재선을 노립니다. 열심히 하시면 괜찮아요. 네, 하여튼 더 건강하시고요. 하여튼 저는 저 국회에서 민생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이란 공직 이력이 강점입니다. 공적 분야에서 제가 법관으로서 또는 감사원장으로서 제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적합한 인물인지를 분명히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만큼 인구와 소득 구성은 다양한 편입니다. 서쪽의 평창동과 사직동은 보수세가 강하지만 동쪽의 창신동과 숭인동 그리고 중앙의 대학가를 품은 해화동과 이화동은 부동층이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로의 진짜 변수는 이곳을 거친 수많은 정계 거물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대표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합니다. 지역구 표심이 유독 전국 민심을 따르는 성향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판세도 어느 한쪽 당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난 16대 때부터 18대까지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배지를 달았지만 2002년 정세균 전 총리가 깃발을 꽂은 이후 최근 총선까지 민주당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현재 주민들의 바람은 어느 때보다도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연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 지역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규제 완화 목소리가 특히 큽니다. 40년 이상 살았죠. 개발을 하면 좋죠. 지금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밑바닥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요청도 많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시장 여건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누가 정치를 하든 간에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최재형 의원이 강한 여당을 앞세우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시장, 종로구청장과 원팀으로 용도지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정부나 서울시 입장도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완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2년 동안 털을 닦은 곽상원 후보는 구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주거지와 대학가, 문화유산 근처의 개발 전략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의 구로 되어 있지만 동쪽과 서쪽 지역, 그다음에 중앙 지역이 서로 그 정책 수요가 다른 지역입니다. 이런 거대 양당의 각축전에 개혁신당 물결을 타고 금태섭 후보가 뛰어들었습니다. 종로를 프랑스 파리같이란 문구를 내걸며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종로가 정체돼 있고 주민들의 삶이 편안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고 개선하려고 그런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종로의 민심은 현재까진 안개 속이란 관전평이 많습니다. 수성에 나선 집권 여당과 재함락을 노리는 민주당, 여기에 돌풍을 기대하는 제3지대까지. 정치 1번지 주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그동안 정부가 예고해왔던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합니다.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료개혁의 첫 삽을 뜨는 셈인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원분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졸업 뒤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증원분 2,000명 가운데 80%인 1,600명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배정될 전망입니다. 반영된다면 비수도권 의대 전체 정원은 3,623명이 됩니다. 특히 정부는 입학 정원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 즉 비수도권 지역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밝혔죠. 이렇게 되면 그 대상은 기존 1,000여 명에서 2배 안팎으로 늘어나는 최소 2,174명이 됩니다.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서 의대로 들어가는 관문이 그만큼 넓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졸업하고도 수도권으로 이탈할 거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사이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19,400여 명 가운데 10,000명에 육박하는 46.7%가 졸업한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에서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올 상반기엔 전국 국립대병원 15곳에서 레지던트를 모집했는데 비수도권 9곳이 정원 미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련 단계에서부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규모를 키워서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빅5 수준으로 키워 급여를 비롯해 수련 환경을 강화하는 일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또 학생 시절 장학금과 정주 비용을 지급하고 조건으로 졸업 뒤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계획의 첫발이 될 일정이 오후 2시에 발표될 의대 증원 배분인데요. 의료계 측에서는 정부가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리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과 의료 대란 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 의과대학 교수와 의사단체 등이 오늘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연합회는 전공의협의회 대표와 의과대학생 대표, 의사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오늘 저녁 8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교수와 전공의, 의사협회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 대부분을 비수도권에 할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수도권을 역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의대생 등 18명은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지방의대를 졸업해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그대로라며 증원 배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되면서 곳곳에서 비상입니다. 수술이 많이 줄면서 병원으로 공급되는 혈액량도 줄었고 보관만 하다가 폐기하는 양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헌혈의 집. 혈액량이 부족할 때면 상품권이나 기념품을 추가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예외입니다. 전공의들 집단 사직으로 수술 건수가 줄면서 혈액 수요도 덩달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이후 대한적십자사가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혈액량은 이전과 비교해 10% 안팎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혈액을 보관하는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피 전체를 뽑는 전혈은 35일, 성분 체열기를 통해 뽑아내는 혈소판은 5일에 불과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하루 평균 1.8건씩 혈액 폐기가 이뤄졌는데 지난해 2, 3월 하루 평균 0.8건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헌혈을 하는 만큼 수술이나 이런 것도 꾸준히 계속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게 좀 맛이 아쉽죠. 폐기된 혈액은 대부분 혈소판이었습니다. 혈소판은 피를 멎게 하는 기능으로 혈액암 환자들에게 필수적이고 수술실에서도 빠질 수 없는 혈액 성분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버려지는 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보관 기간이 짧은 혈소판보다 되도록 전혈 헌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로 쓰여야 할 이런 자원이 폐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불필요한 폐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혈액 관리 그리고 수급에 대한 좀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혈액 폐기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집행부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주수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사들의 뜻을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며 현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겠다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탄압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는 단지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는 것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세우는데 의사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진행한 지 하루 만에 또 도발에 나선 건데요.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다시금 한반도 긴장 고조에 나서는 배경이 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북한이 신형 고체 연료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간에 여러 번 또 시험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갖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사실은 좀 약간 이상한 실험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한번 좀 어떻게 맥락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몇 차례 지상에서 분출 시험을 했죠. 너무나 당연한 게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고체 연료를 쓴 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쓰기 전에 지상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확인을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올해 1월 14일 발사를 했습니다. 올해 1월 14일 발사했을 때 어떻게 발사가 됐냐면은 중장거리 미사일인데도 상당히 짧게 비행을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본 쪽으로 너무 다가가면 안 되니까 1000km를 비행을 하는데 이 비행 각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1000km를 비행해서 날아간다 하면은 중장거리면 고각으로 쏴서 내리면서 그렇게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지난 1월 14일 발사 때는 저각으로 쐈습니다. 저각으로 쏴서
고도가 50km를 안 넘게 쏜 거예요. 그러고 이거가 한 15분 정도 비행을 한 건데 그럼 엄청나게 낮은 각도로 되게 빨리 비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뭐냐 하면 그렇게 낮게 빨리 비행한 거는 애초에 지금 이게 그냥 IRBM 그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단순한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극초음속 탄두부를 장착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 탄두부와 미사일의 결합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뭐냐? 얘가 중장거리 미사일이니까 멀리 날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멀리 발사를 하려면은 사실은 어쩌면 일본을 넘어서 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실발사를 할 경우에는. 근데 실제 발사를 택하지 않고 지상에서 분출 실험을 통해서 일단 로켓이 얼마만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지, 연소 시간이 얼마큼 최대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끝까지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성공했다고 북한이 얘기를 한 거죠. 좀 독특하죠. 들어보시기도.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냥 쏘면 되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지상에서 굳이 번거롭게 분출을 해가지고 계산하고 그럼 여태까지 북한이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해도 될 것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번은 이렇게 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 요즘 흐름과 흐름을 좀 읽으셔야 될 것이요. 북한이 왜 계속 최근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약간 좀 움찔한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크게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크게 눈에 안 띄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국제정치적 측면이 좀 가만히 된 걸로 보입니다. 즉 한미 연합훈련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양회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다음 날이 러시아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마치 월요일에 밀린 집안일을 해소하듯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불만을 표시를 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강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무기 체계를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 제일 센 걸 쏘면서 엄청나게 시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우리 최소한 MRBM 그러니까 준중거리 이상을 발사를 하겠구나 그랬는데 그냥 맥 빠지게 단거리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성능이 떨어지는 600mm 방사포를 발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시험발 전에. 시험 발사 전에. 그렇죠. 월요일에 발사했던 게. 자, 그러면은 야, 이게 도대체 이 맥락이 뭐냐? MRBM을 그때 왜 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그러니까 일본의 최근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기시다 정권이 지금 북한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 쪽에서도 그래 뭐 얘기 한번 할 수 있지 지금 이런 맥락이다 보니까 자 이게 일본 이이지 쪽에다 굳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긴장을 높이지 않으려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굳이 쏘지 않고 지상에서 분출 실험만 한 것도 약간 그런 부분들을 일부 감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북한의 어떤 지금 이 국제정치적인 흐름에 대한 접근이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양회나 일본과의 관계, 뭐 러시아 대선을 의식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북한이 성공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럼 기술적으로도 지금 발전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은요 이게 기술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나올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요 지금 이게 여러분 또 보면 순서가 되게 이상한 것이 자 북한이 고체 연료 지금 미사일들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스커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전부 있던 액체 연료를 일단 단거리 미사일은 KN-23, 24 이 시리즈로 하면서 고체로 먼저 바꿨죠. 2018년, 19년, 20년까지 쫙. 그 다음 순서가 사실은 이 중장거리 미사일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ICBM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화성 18을 작년에 열심히 쏴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의 메시지는 야, 우리 화성 18 성공했다. ICBM 개발 성공했다. 고체 연료 ICBM 개발 성공했다. 자 그러면은요. 얘는 더 작은 거잖아요. 더 작고 거리도 짧은 거잖아요. 얘는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성과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 말은 뭐냐 하면 작년에 고체 연료 ICBM 발사 성공했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상당 부분 실질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려. 순서를 밟지 않고 뭐 마치 자신들이 센 걸 가진 것처럼 과장을 하기 위해서 고체 연료를 굉장히 센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니 고체 연료가 다 됐으면 고체 연료를
연료 엄청나게 무거운 ICBM을 쏘아 올릴 정도의 1단이 개발이 완료가 됐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지금 중장거리는 그냥 지금 당장 곧바로 이거 실전 배치다 우리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이것을 뭐 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단계를 가고 있다 어쩌다 지금 자꾸 이렇게 말로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결국은 자신들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과대 포장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자체도 과장이라는 측면은 지금 이제 중장거리 분출 시험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엿보인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면 어제 그 분출 시험을 했던 그 분출 시험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출 시험 자체를 과장이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물론 그런 겁니다. 북한이 지금 저희한테 뭔가 데이터를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자기들 역량을 자랑하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뭐 200초간 분출 실험을 했다. 얼마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자기들의 예를 들어서 추력과 그다음에 어느 기간 동안 얘를 분출했을 때 이런 것들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서 자랑을 할 텐데 북한은 그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되려 북한이 이 수치를 얘기할 때는 야 이거 북한이 지금 이 수준까지 갔어 싶을 정도로 너무 과장된 수치를 얘기하고 있고 그럼 막상 현실적으로 이거 됐을 것 같은 거를 받아보고 있으면은 저거는 또 수치를 정확히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우리 언론들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북한이 저런 발표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들 그간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주려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과장과 정보전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려는 그런 성향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정확히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분출 시험을 했으면 다음에는 이걸 뭐 미사를 싣고 시험 발사를 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사실 그게 순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 뭔가 증명 안 된 거를 만들어 놨으면 이제 걔를 실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탑재해서 쏴 올린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 전체 길이를 다 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거의 실거리 발사 수준으로 한번 발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문제 뭐냐면 왜 지금 제가 북한이 발사를 안 했다라고 추정을 했냐? 북일 대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일 대화가 될 때까지는 아마 북한이 이걸 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기존의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무위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일 대화 자체가 북한의 도발을 어찌 보면 더 이렇게 심각하게 올라가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뭐 일단은 좀 더욱 지켜보긴 해야겠지만은 그런 단초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본과의 관계, 뭐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일단 미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그 바이든 혹은 트럼프 이 맞대결로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좀 정세가 바뀐다면 북한의 태도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시나리오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어떤 시나리오든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바이든 정부가 갈 경우는 지금과 같은 대치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설 경우는 2017년에 강렬한 도발 이후에 2018년에 빅딜을 추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올해 대선 뭐 끝날 때를 전후해서 굉장히 강한 도발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최대한 리스크를 올린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행동들, 북한이 막 전쟁을 얘기하거나 행동들을 되게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시세를 90%까지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과세 기반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3년 만에 폐지가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오는 2035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과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 이상 이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이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잘못된 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페이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지난 정부는 이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의 괴리가 크다면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값 급등에 현실화 로드맵의 여파까지 겹쳐서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고 보유세 부담도 급증했습니다. 시세가 떨어졌는데 공시가격만 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문정부의 이 공시가격 로드맵이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은 이 재산세 부담이 6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춰놓고 수정 혹은 폐기 여부를 논의한 끝에 결국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박상호 국토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까지는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옳지 않은 정책 방향을 가지고 보유세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을 급속도로 현실화라는 이런 말에 높여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현실화 계획을 바로 중단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앞으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서 현실화의 로드맵 대신에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변화를 넘어서는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로드맵 폐기로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로드맵 폐기 이후에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현재 수행 중인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오는 7월 혹은 8월쯤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을 넘지 않게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데요. 문제는 로드맵 폐기가 정부의 뜻만으로는 어렵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020년 개정된 이 부동산 공시법은 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올해 11월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표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법 개정에 실패하면 이 정부 발표 이후에 1년 넘게 시행되지 못했던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의 전철을 자칫 밟을 수도 있습니다. 진현환 차관은 이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해서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2020년 수준으로 시세의 69%를 반영하는 걸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 또 과세 기반이 지나치게 흔들리진 않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되 지방과 서울,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주택 등 지역별, 유형별, 가격대별로 벌어져 있는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은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임시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를 적용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조금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결과인데요. 전국 아파트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1.52% 올랐습니다. 약간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쌌던 아파트, 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지어진 PH129 더 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전용 면적 407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이 16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6천만 원 오르며 4년 연속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 됐습니다. 문제는 거래가 거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좀 함정이긴 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도는 6.45% 상승한 세종이었고요. 서울과 대전, 경기, 인천 등 7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떨어진 곳도 있죠. 대구는 4.15%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광주광역시, 부산, 전북, 전남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1.52% 오른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2% 워낙 소폭 올랐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변동폭이 작은 만큼 이번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칠 영향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오른 지역의 보유세나 이 건강보험료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세의 경우에 경남 3구는 실에서 한 18% 수준에서 오를 것으로 나왔는데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이라 보통 부르죠. 이 비강남권은 지난해하고 비슷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와 관련해 전문가들 또 의견도 있었는데요.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공시가격 같은 이 민생 정책이 다만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중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많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압도적인 1위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증가세는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더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19가 풀린 데다 엔화 약세가 이어진 영향도 있고요. 또 비행 시간이 짧다 보니까 부담이 적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3, 4월 벚꽃 시즌이 다가오면서 봄철 일본 여행객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방문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쇄구균 A로 흔히 알려져 있는 연쇄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이 일본에서 기록적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연쇄상구균 환웅균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연쇄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은 보통 어린아이에게선 목 통증을 유발합니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대다수라 발병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장도 큽니다. 전염성이 강한 데다 합병증이나 폐혈성, 인두염, 편도선염, 폐렴과 뇌수막염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심한 경우엔 숨지기도 하는데 치사율은 30%에 달합니다. 고령층이 고위험군에 속하긴 하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50살 미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941건이 보고된 이 질병은 올해 들어 이미 2달 동안 378건, 지난해 40% 수준의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47개 현에서 2개 현을 제외한 45개 현에서 감염이 나타나 일본 당국도 균주 조사를 하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는 코로나처럼 비말과 신체 접촉, 상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봄철에 일본 방문하신다면 기침 예절 지키고 손을 자주 씻는 등 위생수칙 준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유식을 만들면서 초유 분말이나 쇠고기 함량 같은 재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식품가공업체 전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년 반 동안 이유식 제품의 한우 함량을 10%로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6.5% 정도만 투입하는 방식으로 1,600만 개를 팔아 400억 원 정도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한 헬스장에서 50대 남성이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같은 장소에서 운동하고 있던 소방관이 있어 급히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끝에 쓰러진 남성은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한 헬스장입니다. 화면 이쪽으로 물을 마시는 남성이 보이는데 갑자기 앞으로 쓰러지면서 운동기구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는지 양팔과 다리도 늘어졌는데요. 주변에서 운동하던 다른 손님들이 놀란 듯 황급히 모여 주변 운동기구를 치우는데 이 가운데 한 손님이 먼저 119 신고를 요청한 뒤 쓰러진 남성 앞으로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지난 11일 밤 9시 40분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이 남성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남성은 보령소방서 소속 최진수 소방사로 알려졌는데 이날은 비번이었다고 합니다. 임용된 지 2년이 채 안 된 최 소방사는 소방관으로서 시민 생명을 구하게 돼 뿌듯하다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모두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이지만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도, 체감온도는 3도 전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때 내진 꽃샘추위에 종일 찬바람이 이어지면서 어제 내린 눈비가 녹지 못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산간이나 이면도로에서는 이동하실 때 더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눈이 계속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인 동해안 지역인데요. 늦은 오후까지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오늘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경기와 강원, 충북과 남부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도 올봄 첫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그 밖에 내륙에서도 바람이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성이 큰 상황인 만큼 화재 예방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 9도, 광주 10도, 대구 11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막바지 꽃샘추위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고요. 금요일인 모레 낮부터 꽃샘추위가 누그러들고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다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 내내 날씨 변동이 무척이나 심합니다.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내리는 가운데 비 소식도 잦은데요. 이 급변하는 환절기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과 면역력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